안녕하세요. 키스카 스터디 BQM 멘토를 맡은 허동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26년도 1학기에 동안 양자역학 스터디를 맡게 됐습니다. 우선은 저에 대해 한 짧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응용물리학과에 재학 중이고 24학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 양자정보 동아리 쿠원텀을 쿠원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시에 퀴스카에서는 저널클럽 부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터디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은 스터디 이제 BQM 스터디는 그리피스 양자역학 3판을 교재로 사용할 것이며 교재 기준으로 챕터 5까지 진도 나갈 생각입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계획서에 올려드렸다시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도를 나갈 거고, 여기에 30분 정도 더 얹어서 이제 9시까지 질의응답 시간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7시에서 8시 30분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참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플러스 30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자기는 이제 질문이 없다 하시는 분께서는 이 시간에 먼저 나가셔도 되고,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스터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기타 문의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이메일 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때 여기 이 0은 이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날짜와 관련해서 강의 계획서 상에도 써놓기는 했지만은 6월 3일이 지방선거예요. 그래서 휴일이어서 6월 3일에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고 6월 2일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오후 7시에 줌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패드에서 화면 공유를 통해 여러분께 이제 수업을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오늘 나갈 수업은 3월 18일에 즉 1주차죠. 1주차 수업 내용인데 기존에 제가 찍었던 영상이 음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다시 한번 퀄리티가 좀 별로여서 다시 한번 재촬영을 합니다. 재촬영한 영상이니까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자역학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실험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의 이중 슬릿 실험. 실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 개의 구멍이 나 있는 판자가 있고 그 판자와 수평하게 스크린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 판자를 향해서 전자를 쏴줄 겁니다. 전자를 쏘게 되면은 전자는 입자이다 보니까 두 개의 구멍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고 선택해서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정정하고 두 개의 구멍 중에 하나를 지나쳐서 스크린에 닿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멍에 대응하는 이 스크린의 점 두 개에서 선명한 두 줄의 모양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이중 슬릿에서 전자는 스크린에 두 개의 선명한 줄이 아니라
이와 같이 간섭 무늬를 그린다라는 것을 영이라는 사람이 발견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해석을 좀 해드리면은 전자는 대표적인 입자이죠. 그러나 입자인데 감섭 무늬가 나타난다는 것은 약간 파동의 성질을 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실험에서 n번 시행했다라고 합시다. 충분히 시행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감섭 무늬가 생겼다. 그렇다면은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관념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양자역학에서의 중첩의 원리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중첩의 원리란 관측이 되기 전까지는 양자적 물질이 가능한 모든 상태의 존재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첩의 원리에 따르면은 이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는 이 판자에서의 윗구멍 또는 아랫구멍 중 하나를 지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구멍을 모두 지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전자는 이 A 상태랑 B 상태를 동시에, 그러니까 즉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A라는 상태, B라는 상태를 동시에 갖고 그다음에 이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이 새로운 하원이 돼서 이 스크린에 간섭 무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마치 점 형태의 하원이 두 개인 제2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점형태 파원이 두 개의 문제에서 A와 B에서 위상이 똑같은 파동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간섭 무늬가 가운데서 보강간섭을 하고 상쇄간섭하고 보강간섭하고 상쇄간섭하고 보강간섭하고가 이어지고 왼쪽에서도 상쇄간섭하고 보강간섭하고 상쇄간섭하고 보강간섭하는 게 이어지는 그 문제와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위의 실험을 관측을 한 상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슬릿이 있고 그 이중 슬릿과 수평한 상태로 스크린에 놨는데 이번에는 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스크린과 이 슬릿 칸에 이 구간에서 관측이라는 행동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전자를 발생시켜서 쏘아 보냅니다. 그러면은 전자는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A와 B, A 상태와 B 상태를 동시에 지나서 스크린에 도달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관측을 한 상태에서는 전자는 A와 B 두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어떠한 특정한 한 슬릿을 지나서 스크린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관측을 한 상태에서 측정 결과를 보면은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슬릿에 해당하는 이 구멍에 해당하는 두 지점에서 선명한 줄이 생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이 전자를 n번 쏘아줬고요. 그러면은 어째서 이러한 차이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 관측이라는 행동 하나만을 도입을 했는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측정과 파동함수의 분계 간의 관계에 있습니다. 네, 이 실험을 관측하고 있다라면, 즉 전자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스크린에 선명한 두 줄이 생깁니다. 앞서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것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이 것에 대한 해석은 관측이라는 행동에 의해서 하나의 상태로 붕괴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A 상태와 B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전자라는 신구는 판자를 지나면서 A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B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확률은 50%가 되겠죠. 50%, 50%.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관측이 되기 전까지는 이 A 상태와 B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측을 하는 순간 A 상태와 또는 B 상태 둘 중에 하나로 상태가 붕괴해서 이제 실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선명한 두 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중첩의 원리에 대한 예시입니다. 중첩의 원리에 대한 예시. 뭐 여기다가 측정과 붕괴, 파동함수의 붕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예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양자역학에서의 그 확률론적 해석을 굉장히 싫어하였습니다. 반대를 하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를 그림을 다리가 4개고 다음에 꼬리가 있죠. 다음에 수염이 있고 이렇게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있는 그 장소에 어떤 방사성 원소가 있습니다. 방사성 원소가 있는데 이 방사성 원소는
정확히 50%의 확률로 붕괴를 합니다. 붕괴를 하면은 당연히 가시광선이 아니더라도 전자기파를 내뿜겠죠. 그 전자기파를 감지하는 이 감식 센서가 있습니다. 감지기, 디텍터. 예, 디텍터가 있으면은 그 디텍터는 이제 선이 이어져 있어서 이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는 디텍터에서 만약에 무언가가 검출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고양이한테 물리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방사성 원소가 붕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고양이의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고, 붕괴를 하지 않으면은 반대로 고양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슈레딩거는 만약에 확률론적 해석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이 박스가 가려져 있을 때 정확히 방사성 원소가 50% 확률로 붕괴하고 고양이가 50% 확률로 죽는다는 의미니까 이 고양이는 죽어있음과 살아있음 그 두 가지 상태를 모두 갖고 있냐, 모두 존재하고 있냐,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중첩의 원료가 맞다면은 고양이는 살아있고 동시에 죽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해석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거시기에서도 양자적,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과학자가 발표냈었죠. 고양이한테서도 충분히 중첩의 원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고양이는 이 살아있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 고양이가 갖고 있는 이 파동함수는 살아있음이라는 상태와 죽어있음이라는 상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 박스를 열어서 고양이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것은 측정을 했을 때 살아있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C1의 제곱 이라는 확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고양이는 살아있으며 동시에 죽어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측정을 하게 되면은 파동함수가 붕괴해서 하나의 살아있음이라는 상태로 파동함수가 붕괴하게 되고, 네, 그 사실을 이제 확률로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제가 워딩을 썼는데 파동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파동함수를 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 문장에서 저희가 모르는 단어가 슈레딩거 방정식과 파동함수가 되겠는데 먼저 슈레딩거 방정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꼴을 띱니다. I 하바 라운드 t 사이 x, t 이꼴 h 사이 x, t.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i 같은 경우에는 허수 i를 뜻하고요. 그다음에 이 하바 같은 경우에는 플랑크 상수 h를 2파이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라운드 t 같은 경우에는 시간 t에 대한 편미분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F사이 같은 경우에는 파동함수를 의미하고 이 H 같은 경우에는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다음으로는 시간 비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시간 비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모양은 h 사이가 2 사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형태는 선형대 수학에서의 고유값 그리고 고유 벡터를 구하는 문제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h는 위와 같이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해밀토니안 연산자 해밀토니안 연산자 h 같은 경우에는 이 t 더하기 v 꼴로 나타나게 되는데 t의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며 v의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을 써지는데 이때 mv를 우리가 운동량 p라고 하기 때문에 t는 2m분의 1 p 제곱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를 반영해서 h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t 더하기 v가 2m분의 p 제곱 더하기 v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시간 비유존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h hat
사이가 괄호 치고 2m 분의 p제곱 더하기 v의 사이 x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산자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H 위에 있는 이 시온 모양의 햇은 저희가 어떻게 부르냐면은 연산자임을, 해당 기호가 연산자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의 미분 연산자나 또는 해밀토니안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선형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자 L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L이 선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연산자 L이 선형이다라는 것은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함을 의미합니다. 조건 첫 번째는 중첩의 원리를 만족하는 겁니다. 네, 중첩 원리란 연산자가 있고 두 가지 펑션이 있을 때 f 더하기 g라는 그 합성함수를 L 연산자로 우리가 연산을 하게 되는데, f 더하기 g를 LF 더하기 LG로 쪼개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중첩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수배가 가능하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연산자 L에 대해서 CF를 연산을 해줄 건데, 이것의 결과가 F에 대해서 L 연산을 하고 거기에 C라는 상수배를 해준 것과 결과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연산자가 선형이다라는 의미는 이 두 가지 중첩 원리와 상수배 조건을 만족하는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형성을 갑자기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말하다가 갑자기 왜 말했냐 얘기를 해드리면은, 선형 연산자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형 연산자의 가장 큰 장점은 부분의 해가 전체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의 해가 푸사이 1이 나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또한 푸사이 2도 이 방정식의 해를 의미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은 푸사이 1 더하기 푸사이 2도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식으로 푸사이 1과 푸사이 2를 상수배한 것도 같은 해가 됩니다.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아까 h hat psi를 봤죠. 그러면은 이 h hat psi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h hat psi가 이 psi가 되는데 그 방정식에 해 psi 1과 그 다음에 psi 2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psi를 psi 3라고 합시다. psi를 psi 1과 psi 2의 합으로 놓을 겁니다. 우선은 psi 1과 psi 2 모두 왼쪽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h hat psi 1은 E1 psi 해실 거고 E1이라고 말고 E psi 1이 될 거고 이것보다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 의존 슈리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의존 슈리딩거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I have a 라운드 t psi x, t가 h hat psi x, t입니다. 네, 그쵸? 이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psi 1과 psi 2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우선은 이 h바라는 h-hat이라는 연산자와 라운드 t라는 연산자는 모두 선형 연산자입니다. 네, 그래서 h hat psi 1은 I have a 라운드 t의 psi 1이 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h hat psi 2는 I have a 라운드 t의 psi 2가 됩니다. 이때 psi 3를 psi 1과 psi 2의 합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h hat psi 3는 h hat psi 1 더하기 psi 2와 같으며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중첩 원리에 따라서 이것은 h hat psi 1 더하기 h hat psi 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h hat psi 1과 h hat psi 2 같은 경우에는 위에 결과를 다시 써주면은 I have a 라운드 t의 psi 1이 되고 더하기 I have a 라운드 t psi 2가 됩니다. 이때 I have라는 것을 따로 떼어 놓겠습니다. I have. 네, 그렇다면은 라운드 t psi 1과 라운드 t psi 2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이때 라운드 t도 선형 연산자이므로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푸사이 1과 푸사이 2의 합은 푸사이 3라고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것은 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H 햇과 라운드 T 모두 선형 연산자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 연산자 간의 합과 차는 차로 만들어진 연산자도 선형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H 햇 마이너스 I 하바 라운드 T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위 방정식에서 L 사이가 0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맞나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해보면은 L이 선형 연산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진도를 이어서 나가 보겠습니다. 자, 파동함수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파동함수. 파동함수를 설명하기 이전에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X축이 있고요.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체의 위치는 x, t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받는 힘 F, xt,가 있습니다. 이 물체의 질량은 m입니다. 그러면은 뉴턴의 가속도 법칙에 따라서 F, x, t는 ma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때 a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죠. 그리고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것과 같기 때문에 가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2개 미분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ma 같은 경우에는 m 곱하기 시간에 대한 x의 시간에 대한 2개 미분 결과가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F와 포텐셜 에너지 간의 관계를 통해서 F는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위치에 대해 미분한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같다. 즉 m 곱하기 d제곱 x dt제곱이 제 마이너스 dv dx와 같다라는 것을 식을 쓸 수 있고 이 방정식을 우리가 운동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통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표는 x, t가 될 것입니다. 이거와 구조가 비슷하게 우리도 운동 방정식과 대응되는 슈리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파동함수라는 것을 구할 겁니다. 우선은 이 XT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XT는 특정한 한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배울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 구한 파동함수 같은 경우에는 파동함수의 경우에는 공간에 퍼져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입자의 관념에서 탈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우리는 입자가 어떠한 특정한 한 점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입자는 가능한 모든 상태에 존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공간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게 옳은 설명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간에 퍼져 있음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 시각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해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공간에 이제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퍼져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파동함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량 또한 아니에요. 이 파동함수는 그 자체로 복소수입니다. 사실 복소수가 물리량이 되는 것도 사실 이상하죠. 예. 그러면은 파동함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파동함수를 왜 구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복소수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복소수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하겠습니다. 복소수에 대한 간단한 개념은 제가 사진에 저희 강의 노트를 올려놨는데 그 강의 노트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간단하게 필수적인 내용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일러 공식을 아셔야 되는데 오일러 공식을 말씀을 드리면 2의 i 세타 승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우선 2의 i 세타의 크기는 1이 되고요. 그리고 이 크기라는 개념은 켤레복소수를 이제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켤레복소수를 곱하게 되고 이 켤레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Z별이 켤레복소수를 의미합니다. Z의 켤레복소수. 그래서 만약에 Z가 알파 더하기 I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Z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I 베타의 알파 더하기 I 베타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합차 공식으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의 I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의 I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를 씌우고 2의 마이너스 I 세타 곱하기 2의 I 세타를 한 것과 같죠.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라는 함수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사인이 바뀌지 않죠. 그러나 이제 사인 함수는 사인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사인이 바뀌기 때문에 i 사인 세타와 같이 쓸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 i 세타는 이제 기존과 같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결과는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1이라는 결과로 이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소수의 크기는 이와 같이 구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올러 공식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복소수에 대한 개념,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강의 노트에다가 올려놓았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동함수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데,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 즉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 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시간 t에서, 다시 쓸게요. 이것의 의미는 시간 t에서 x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이 제곱에 대한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사이 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점에서 제가 좌표를 볼 때 x가 뭐 1에 놓일 확률이 한 0.1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입자는 위치 1에 0.1, 그러니까 10% 확률로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게 되고, 이것을 또 한 점에서 구할 수도 있지만은 구간 내에서 구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 사이에서 입자를 발견하게 될 확률은 이 한 점 한 점을 함수값을 다 더하면은 그 구간 내에서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사이를 이제 적분해 주시면은 구간 A, B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뭐 시점은 당연히 똑같겠죠. 네,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통계를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통계에 대한 불연속 변수에 대한 개념은 강의 노트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이제 연속 변수부터 바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숫자를 세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인테그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우선은 이제 케이스를 설명해 드리면은, 문제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이러한 함수 f, 이러한 개형을 그리는 함수 fx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fx에서 이 구간 x에서 x 플러스 델타 x 라는 두 지점이 있으며, 그리고 그 두 지점 사이에 입자가 놓일 확률을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거냐? fx에서 fx 더하기 델타 x 사이에 입자가 놓일 확률을 의미하니까 fx를 더하고, 그 다음에 fx 더하기 dx, 그러니까 굉장히 미소 단위죠. 미소 단위를 더하고 그거를 쭉 더해서 fx 더하기 델타 x까지 더하는 게 제 입자가 x에서 x 더하기 dx 사이에 놓일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죠. 이거를 각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fx, dx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확률 자체가 이제 어떤 특정한 것을 이제 전체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전체의 적분값으로 나눠야 fx가 x에서 x 더하기 델타 x 사이에 놓일 확률을 의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거를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확률 밀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확률 밀도. 확률 밀도 로 x를 도입할 거고, 이 로 x의 이 의미는 fx를 이제 인테그랄 fx dx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p x에서 x 더하기 델타 x 사이에 놓일 확률은 로 x 델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의 그 밀도를 델타 x로 곱한 것과 같다라고 의미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다시 쓰게 되면 이 a와 b 사이에서 x dx를 한 것과 결과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확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더하면은 1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다음에 이 평균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평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강의 노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보른의 통계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른의 통계적 해설은 저희에게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실을 전달을 해줍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푸사이의 제곱이 확률 밀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푸사이의 제곱의 확률 밀도의 제곱의 구간 적분은 시간 t에서 구간 a, b에서 a, b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 확률 밀도라는 것은 전체 구간에서 적분했을 때 이제 전체 확률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 확률은 반드시 1이 돼야 된다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두 번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찌하여 보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적분값이 이제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 파동함수가 양쪽 무한대에서 음의 무한대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두 값이 모두 0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리미트 x가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그 사이의 크기는 이제 0이 되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f 사이의 크기도 0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번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규화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사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경계 조건이라고 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규화식 조건과 경계 조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해가 fx가 그러니까 파동함수가 a 곱하기 2의 풀마 x제곱이라고 구했다라고 해봅시다. 모든 방정식이 그렇든 간에 풀었을 때 항상 모든 정보를 주지는 않죠. 그래서 A 어떠한 상수가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상수가 어떤 건지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다음에 x제곱의 개수도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저희는 우선은 경계 조건에 따라서 바로 x제곱의 개수를 마이너스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p사이가 이제 0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개형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면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플러스 무한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0이 되기 위해서는 p사이가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정규화 조건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정규화 조건에 따라서 이 p사이의 제곱, 즉 a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제 이거 인테그랄 해야죠. 인테그랄 EX제곱이죠? 네, 했을 때 이제 이게 1의 값이 나와야 되니까 A의 크기는 파이분의 2를 이제 루트 씌운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A의 값도 알았으니까 이제 F 사이의 값을 그러니까 F 사이의 해가 어떤 건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3월 18일에 해당하는 첫 번째 저주차 양자역학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3월 23일까지죠. 3월 23일까지 제가 2주차 수업에 대한 읽어볼 거리를 올려드릴 건데 그 내용을 확인해 주고 3월 25일에 하게 될 두 번째 스터디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주차 수업을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